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게 되는데요. 기하학적 등가 선간거리라는 형태를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나눠져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난 앞전 시간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 선로에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서브스테이션으로 놓을게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뭐가 어떤 게 생기나요? 이 전선로 부분에서 문제는 전압 강화, 전력 손실에 문제가 생긴다. 자, 물론 여러 가지의 방안이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이 전압 강화죠. 전압 강화. 그러면 전압 강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그 오음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 이 전압 공식을 보면 E는 뭐 루트 3 I에 R 코사인 시타 플러스 XL의 사인 시타 이렇게 얘기가 돼요. 이때 그 X가 바로 리액턴스인데 XL 같으면은 XL은 2파이 FL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인덕턴스잖아요. 요게. 그럼 인덕턴스 얘기를 조금 해보면 인덕턴스라고 하는데 L은 사실은 인덕턴스는 아니에요. 예. 우리가 요렇게 구리선을 감아서 요런 모양을 만들 때 우리가 코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요렇게 전원을 걸어서 이렇게 스위치를 놓게 되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제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면서 전자가 이동하면 배가 이동할 때 뒤에 물결이 생기듯이 전자가 이동을 하면 자동적으로 자속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자속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자속이 만들어질 때에 여기 전자에만 영향을 받는다. 즉 전류죠. 그렇다면은 파이는 뭐가 돼요? I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야 돼요. 어떤 요소를 고려를 해야 되냐 하면, 먼저 이 자속이 다니는 이 공간의 뭐 투자율이라든가 자로의 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코일의 단면적이라든가 또 그리고 권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고려를 해보면 L분의 뮤 A의 N제곱, 이러한 하나, 둘, 셋, 네 개의 요소를 더 고려를 해야만이 정확한 자속의 양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뭐가 됩니까? 싸잡아 놓고 우리가 뭐로 표기를 해요? L로 우리가 표기를 하고 읽을 때 인덕턴스다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덕턴스, L이 인덕턴스가 아니라 L로 표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덕턴스의 개념이 작용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도 전자가 이동을 하니까 당연히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자속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자속이 만들어질 때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인덕턴스의 개념이 되니까 얘도 뭐가 돼요? 만들어지는 자속은 이 전류뿐만 아니라 뭔가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직선이고 여기는 뭐가 됩니까? 코일이죠. 그 다음에 인덕턴스에는 앞부분에서 말했듯이 자기 인덕턴스도 있지만 옆에 자속이 또 하나가 있으면, 요거 좀 지우고 살짝만 그려 놓을게요. 요렇게 또 하나의 자속이 있어서 이 자속과 이 자속이 겹치게 되면 요 부분이 또 하나의 뭐가 됩니까?
상호 인덕턴스의 개념이 되잖아요. 근데 전깃줄에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렇게 선이 한 가닥만 가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얘가 만든 자속과 얘가 만든 자속 되니까 여기에 상호 인덕턴스의 개념이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덕턴스를 계산하는 공식 자체가 여기는 L이 이렇게 L로 표기가 되지만 실제로는 이거잖아요.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뭐가 되죠? I의 파이는 곱하기 가로치고 0.05 플러스 0.4605의 로그 R분의 D 이렇게 들어가는데 잠깐 여기서 머뭇거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요거는 지금 뭐가 됩니까? L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이거를 자기 인덕턴스로 읽으면 안 되죠. 이거는 작용 인덕턴스예요. 그래서 L0 그래서 작용 인덕턴스이기 때문에 작용 인덕턴스는 자기 인덕턴스 플러스 상호 인덕턴스잖아요. 합해서. 앞부분에 그 촬영한 부분을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상호 인덕턴스는 뭐가 돼요? 두 자속 간의 근접 거리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거리 D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D0로 제가 표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 상호 인덕턴스 때문에 근접거리 D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우리가 등가 선간거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뒷부분에 가서 나오겠지만 선이 일단 이렇게 배열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R상, S상, T상 이렇게 배열이 되면 출발점에서 종착점까지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뭐가 됩니까? 자리 바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다가 자리 바꿈을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연가라고 하게 되는데 그 연가를 해줘야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각각의 뭐가 됩니까? 선간거리가 같아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등가 선간거리라는 개념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등가 선간거리를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라. 그런 의미가 여기서 나타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때 공부를 하실 때 등가라는 말하고 평균이란 말하고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등가와 혼용은 평균은 달라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등가는 기하학적이고요. 평균은 산술적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산술적 개념에서 우리가 보통 3 더하기 4하면 얼마가 됩니까? 대답도 안 하죠? 예, 보나마나 7이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이게 산술적 개념이죠. 하지만 이게 직각삼각형의 개념에 들어가게 돼버리면은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요게 뭐가 돼요? 3, 요게 뭐가 돼요? 4, 그러면 요건 얼마가 돼요? 5,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기하학적 개념의 의미를 적용을 할 때는 등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산술적 개념에 들어갈 때는 보통 평균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그 말인데요. 제가 이거를 갖다 조금 타치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산술적 개념에서 평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나누기라는 기호를 써요. 나누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3 더하기 4 각각 다르죠. 요거에 대한 평균을 내라 그러면 요걸 갖다가 7인데 두 개를 더했으니까 여기에 뭐가 됩니까? 나누기 2 그러면 3.5가 평균 값이 되죠. 이게. 근데 등가의 개념에서 사용할 때 평균을 말하는 거잖아요. 의미는 똑같은 평균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용할 때는 평균을 라고 할 땐 요 느낌표, 요 나누기 기호를 쓰는데 요 기호를 쓰는데
등가 쪽에서의 그 사용하는 기호는 루트라는 기호를 사용을 해요. 루트. 루트라는 것도 나누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루트라는 뜻도. 그래서 루트를 쓸 때 이렇게 돼갖고 가장 일반적인 게 2로 쓰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올 게 이제 2, 3 이렇게 나오고 6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숫자를 2등분해라. 같은 숫자 2개로 나누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4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2 곱하기 2 이렇게 돼서 2가 등가, 즉 평균값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27 그러면 이거를 3등분을 하는 거예요. 같은 크기로. 그럼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러면 39, 그 다음에 27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균거리인데 이상하다. 평균인데 왜 나누기를 안 하고 루트를 쓰지? 라는 말은 등가적 개념이기 때문에 루트를 쓰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세 가지 형태의 그림이 지금 나와 있는데 요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그림은 가장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뭐냐? 길거리 가시다 보면은요, 이렇게 전봇대가 있고요.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크로스 암이라고 그러죠. 완금을 우리가 이제 크로스 암이라고 하는데, 완금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인슐레이터라고 하는데, 인슐레이터가 바로 뭐가 됩니까? 애자잖아요, 애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애자라고도 하지만 또 인슐레이터라고도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뭐가 돼요? R상의 전선이 갈 거고, 뭐 R상, S상, T상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되고, 여기에 S상 이렇게 간다고 치면 보나마나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T상이 되겠죠. 요것을 나타낸 게 요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당연히 R상에도 전류가 흐르게 되니까 여기에 인덕턴스, 자기 인덕턴스가 있을 거고요. S상에도 하니까 뭐가 돼요? 자기 인덕턴스가 있겠죠. 근데 R상과 S상이 가까이 있으니까 뭐가 돼요? 두 자석이 서로 뭐가 돼? 겹치니까 상호 인덕턴스의 개념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등가 성간거리라는 개념을 잡는데, 등가를 잡는 이유가 뭐냐면 거리가 다 다르죠. 요 거리가 뭐가 됩니까? D라고 할 때 요 D메다죠. 디스탄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요 간격도 D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하고 얘까지는 상호, 얘도 상호인데 그럼 얘하고 얘도 상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퍼져버리니까. 그래서 요것이 DD면 얼마가 돼요? 2D다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전체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D, D, 2D를 고려를 했는데, 그럼 이거의 등가를 어떻게 되냐? 평균값은 얼마가 되느냐 했으니까 이걸 다 곱한 상태에 3개를 곱했으니까 어떻게 나누려면 몇 등분으로 나눠야 돼요? 3등분으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곱하기 형태로, 더하기 형태를 썼을 때, 즉 산술적 개념이라면 나누기 기호를 써야 되지만 이건 곱의 개념이니까 루트를 써줘야 되죠. 쓰고 이 안에 걸 나눠라. 그 대신에 3개를 곱해서 만든 숫자니까 3등분을 하시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냥 직접 그려볼게요. 요거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뭐가 됩니까? 잘 안 보여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 송전선로 중에 22,000선로가 있었어요. 22,000선로. 그 22,000선로는 요렇게 뭐가 됩니까? 요렇게 철탑에 요렇게 형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선 하나, 여기 선 하나, 여기 선 하나 이렇게 간 것이 있었고요. 요즘에 와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보시려고 한다면, 요 배열을 보시려고 하면은 제가 본 기억으로만 말씀드리면
여기 그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시다가 용인인가? 용인 휴게소 지나면 양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양지 거기에 765 라인 1호선이 가거든요. 그 765 라인 1호선이 바로 삼각배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요 같은 사각배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복도체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복도체에도 사용을 하는데 요거는 어디 가면 요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냐면 정사각형은 아니지만은 요 인천 앞바다에 가면 그 섬에 이 송전 라인 들어갈 때 제 개인적인 거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66 라인이 들어가거든요. 66 라인이 들어가는데 그에는 철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66 라인 들어가는데 여기에 한 가닥, 여기 한 가닥, 여기 한 가닥 이렇게 들어가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요거의 의미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가 됩니까? 요걸 갖다 그리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니까 자속을 만들 거고 여기니까 상호 인덕턴스 하나, 얘하고 얘 상호 인덕턴스 하나, 얘하고 얘 상호 인덕턴스 하나 이렇게 있고 얘하고 얘도 있죠. 예, 자속이 크게 퍼지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 이렇게 돼서 같은 거리라면 요게 하나에 뭐가 됩니까?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요게 D고 요게 D면 요게 얼마가 되겠어요? 루트 2의 D가 되겠죠? 반대편 마찬가지. 그래서 D가 하나, 둘, 셋, 넷, 루트 2가 이쪽 거 하나, 이쪽 거 하나 해서 이쪽 거죠. 이쪽 거 하나, 이쪽 거 해서 두 개가 형성이 된 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다 곱하시면 돼요. 예, 다 곱해서 얘 같은 경우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그냥 DDD 곱하면 되죠. 근데 똑같은 걸 곱했으니까 나누어도 뭐가 됩니까? 그냥 D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됩니까? 이거니까 요 그림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그려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D, 하나, 둘, 셋, 네 개 같죠? 그 다음에 루트 2D 몇 개 곱해? 6개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표기해놓고 6개, 그러니까 6개 곱했으니까 평균 내려면 뭐가 돼? 6분의 1로 남겨야 되니까 6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린 이유는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실제 실무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좀 지우면서 다 이해가 됐을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각 선로는 각상의 배치가 보통 비대칭 삼각형이다. 비대칭 삼각형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각 변의 길이가 뭐가 다 다르다. 막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간거리의 평균치로는 산술적 평균값이 아닌 기하학적. 그러니까 산술적이면 나누기를 써야 되는데 기하학적이니까 뭘 쓴다? 루트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하학적 평균 성간거리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요. 지금 이걸 딱 보면서 지금 어떤 배열을 생각하셔도 되는데 내가 한번 드리게 되면 D1, D2, D3란 말은 길이가 다 다르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길이가 다 다르다. 그러면 실제 가서 재보진 않았으니까 저보고 철탑에 올라가서 재봤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철탑에 올라가서 길이를 재면 죽어요. 난 죽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옵셋을 주는 것이 우리나라는 이제 겨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이 있으니까 옵셋을 준단 말이죠. 그럼 여기다가 하나 놓는데 이 라인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 라인으로 갔단 말이죠. 여기 하나 갖고 또 뭐 이렇게 갔다고 치면 이럴 때에 요렇게 봤을 때 요 거리가 같지 않으니까 뭐 D1, D2, D3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수평 배치는 좀 아까 해드렸죠. 수평 배치는 조금 아까 해드렸으니까 그린 김에 여다 그릴게요. 수평 배치는 아까 그 전봇대
우리는 이제 송전솔로는 수직 배열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배전솔로는 수평 배열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래서 인슐레이터에서 R상, 그 다음에 S상, 그리고 T상 이렇게 가는 형태를 얘기가 가능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니까 수평 배열일 경우가 된 거고요. 이건 정삼각형 배열이죠. 정삼각형 배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765 같은 경우 우리가 의미가 된다. 그 다음에 정사각형 배열. 그래서 요건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정사각형은 뭐가 됩니까? 아까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6등분 해라 라는 그런 표현이 된 거거든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하학적 등가 반경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약간 상황을 또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상황을 나눠서 이제 뭐냐면 이 전선로 파트에서 지금 이렇게 송전선로가 있고 배전솔로가 이렇게 있을 때 배전솔로는 전압이 22,900이에요. 네, 229. 여기는 단도체 방식이다, 복도체 방식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거죠. 전압이 낮기 때문에 여기는 단도체다, 복도체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요것의 방식이 단도체 방식이냐 복도체 방식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복도체 방식이 현재 쓰고 있는 게 345하고 765거든요. 예. 그래서 154도 써요. 154도 쓰는데 154는 주가 제가 본 거로는 제가 이제 뭐 지방에 놀러 간다거나 아니면 지방에 어떤 일 때문에 간다거나 할 때 철탑 라인을 보면 항상 철탑을 보면서 애자 개수를 쉬어가지고 라인 전압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애자가 보통 한 10개 정도가 뭐 쭉 매달려 있다 그러면 154 라인이라고 보잖아요. 그럼 154는 거의 다가 다 단도체 방식이에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복도체 방식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345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타입이 되거든요. 먼저 이복도체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2B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복도체 방식이 있고 4복도체 방식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765 같은 경우에는 6복도체 방식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한 상에 예를 들어서 그림을 제가 좀 그려 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Y결선이 되어 있다. 자, Y결선이 이렇게 돼서 자, 여러분들에게 요거를 R상이다 라고 할게요. R상이다. 그러면 단도체 방식으로 간다는 이야기는요. 그냥 애자련에다가 전선 하나를 이렇게 뭐가 됩니까? 해서 조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면 여기 흘러가는 전류도 I가 되는 거죠. 근데 복도체 방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간단하게 그림을 이 복도체 방식만 그려드릴게요.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이 복도체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전선을 두 줄을 이렇게 스페이서로 잡아놓고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기는 단도체 방식일 때는 I가 가지만 여기 복도체 방식에서 EB 방식을 써버리면
이 전류가 반반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로 2분의 1i가 흘러가게 되고 이쪽으로도 2분의 1i가 흘러가서 이렇게 가는 방식이 바로 복도체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도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복도체를 쓰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보다시피 우리나라의 송전전압을 지금은 사라진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송전전압을 그냥 대충 보면 22,000V 라인이 있었고 66 라인이 있었고 154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345, 765 이렇게 들어가는데 22,000이나 66,000에서는 뭐가 됩니까? 복도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복도체를 쓸 필요가 없어요. 154도 뭐가 됩니까? 복도체를 쓰지 않고 일부 구간에만 쓴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나 345나 765가 돼버리면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복도체예요, 이거는요. 그럼 왜 복도체를 쓰느냐 하는 거예요. 복도체를 써야 되는 이유. 지금 얘네들은 22,000, 22, 66, 154는 단도체 방식을 써도 되는데 345나 765는 왜 복도체 방식을 써야 되느냐. 복도체를 쓰는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코로나 방지예요. 코로나 방지. 코로나 방지라는 건 코로나라는 건 전선 주변에 뭐가 됩니까? 공기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전선 주변에 푸르스름한 빛이 나는 현상이 코로나입니다. 예. 이 코로나는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코로나를 갖다가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 하면 전송 밀도예요. 전송 밀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송 밀도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요만한 가는 선이 있다 이거죠. 요건 일반 선입니다. 자, 여기에 전속을 5개가 있다. 5개가 있다. 그러면 전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에 이 전속과 전속 간의 간격을 우리가 밀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속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뭐가 돼요? 빽빽하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코로나가 발생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때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코로나가 발생했다라고 했으면 좀 더 굵은 선을 썼단 말이죠. 네. 좀 더 굵은 선을 썼다. 그러면 얘보다 크니까 이만한 걸 썼다고 치자 이거죠. 그래 버리면 여기에 5개 갖다 그러니까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간격이 매우 뭐가 됩니까? 넓어지죠. 즉 전속 밀도가 뭐가 됩니까?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힘이 분산되니까 코로나가 발생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렇게 굵은 전선으로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투영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풍압을 많이 받아요. 네, 풍압의 문제가 있고요. 이거보다 더 무거운 건 뭐냐 하면 전선 자중이 워낙 무거워져요. 네, 당연히 굵으니까. 그래서 전선의 자중이 커지고 풍압이 커지고 자중이 커지고 두꺼우니까 그 위에 올라앉는 뭐가 되니까 빙설도 뭐가 돼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빙설 하중 이래 버리니까 와 철탑이 또 뭐가 됩니까? 못 견디네. 그럼 철탑이 더 튼튼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철탑의 문제도 문제가 생겨요. 네, 강도. 그래서 굵은 선을 쓰면 좋기는 하지만 쓰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 여기에
복도체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거를요. 그럼 어떻게 복도체로 바꾸는 거냐? 그건 뭐 전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요렇게 뭐가 돼? 전선이 있다고 칠 때, 도체가 있다고 칠 때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자속이 만들어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는 뭐가 돼? 전자가 이동한다는 얘기는 거기 뭐가 돼? 전압이 가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전압이 가해졌으니까 전속도 있겠네요. 그럼 전속은 자속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뭐가 됩니까? 작용을 한다라고 보통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체 내부에는 나오나 모르겠네요. 한번 볼까요? 요 도체 내부에는 뭐 자속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전속이 없으니까 전개도 없겠죠. 요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그림 라인을 이쪽에다 그리면 여기가 조금 작아지나? 저쪽에다 그리고 일로 올까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됩니까? 이렇게 했다고 치고 여기에 R상이라고 할 때에 이렇게 애자가 돼서 우리가 일반 도체가 단도체 방식은 이런 상태가 돼서 연결되지만 복도체 이건 단도체고요. 이렇게 돼 갖고 여기에 이렇게 돼서 복도체로 가게 되면 좀 포인트를 주려고 색깔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전선 이렇게 있고 여기 전선 이렇게 있어서 이걸 연결해 가지고 라인이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에 전류 IR이 흐를 때 단도체는 IR이지만은 나눠졌으니까 그렇죠. 여기는 2분의 1의 IR 요쪽 방향으로 2분의 1의 IR 이게 나눠지는 개념이 복도체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한번 해 보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 갖다 한번 여기다 옆에다 갖다 그릴게요. 그러면 지금 요거니까 요 부분을 제가 조금 갖다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좀 요렇게 하나 있고 요렇게 하나 있게 되죠. 근데 여기에 지금 2분의 1 IR 2분의 1 IR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앙페르 오르나서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자속이 형성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색깔을 좀 밝게 하게요. 이렇게 돼 가지고 가니까 자속이 이렇게 되고 여기도 같은 방향이고 같은 상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요 도체와 도체 사이에서 자속이 내려오고 올라가게 돼서 근데 크기가 전류의 크기가 같으니까 요 자속의 뭐가 됩니까? 힘도 같아지니까 벡터 합이 0이 돼 버리겠네요. 그러면 자속은 가다가 힘이 같아서 0이 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속 안 되면 이렇게 되잖아. 자속은 무조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가 됩니까? 야 우리 싸우지 말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가 됩니까? 야, 우리 싸우지 말고 이렇게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틀자. 이렇게. 그럼 나도 틀게. 아마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요만한 공간이 나오게 되네요. 어떤 공간이 나오나요? H 이꼴 제로. 뭐 여기서 썼으니까 B로 쓸게요. B 이퀄 제로, E 이퀄 제로인 이런 공간을 하나 형성해 낼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뭐가 됩니까?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이런 굵기의 도체를 썼는데 사실 요 공간이 도체의 굵기에 해당하는 요 공간이 더 커지는 형태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럼 결국 이만한 공간에 이만한 뭐가 됩니까? 굵기에 요 굵기에 도체를 사용한 거와 마찬가지의 자개와 전개의 분포도가 나타나다 보니 밀도가 뭐가 됩니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도체 2개를 가지고도 이렇게 큰 도체 하나를 쓴 거와 마찬가지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 제 얘기를 들었다면 아, 이거 2개 붙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도체가 자, 결론을 얘기를 하면 자, 여기에 이렇게 뭐가 됩니까? 같은 2분의 1의 IR, 2분의 1의 IR이지만 우리 눈에는 눈에 보이는 거는 두 가닥으로 보이지만 실제 전기적 개념으로 본다면 얘는 뭐가 됩니까? 이 안에 이만한 뭐가 돼요? 굵기의 도체를 쓴 거나 마찬가지 개념이 되죠. 이때 요거의 반지름을 우리가 저기서 말하는 등가 반지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구해봐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공식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조금 뭐가 됩니까? 저거 돼서 요게 점을 찍어야 되는데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등가 반지름은 여러분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개념이 이런 거다. 그러므로 단도체 방식을 썼을 때는 공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지울게요. 아이고 여길 지우면 안 되는데 여기를 지워버렸네. 예, 여기를 지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요거 2분의 1 IR 2분의 1 IR 이렇게 될 때 요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단도체 방식을 썼을 때에 여기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뭐가 됩니까? 선에 갖고 있는 임피던스라는 거는 R과 X를 합했을 때 임피던스라고 하는데 XL의 개념이 되니까 X의 개념만 집어넣으면 요것은 뭐가 됩니까? 요 X의 개념만 넣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요? 2파이 FL 할 때 선에서 사용하는 이 L은 뭐가 됩니까? 작용 인덕턴스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작용 인덕턴스는 자기 인덕턴스 플러스 상호를 의미하기 때문에 공식이 0.05 플러스 0.4605의 로그에 R분의 D0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고 기억나시죠? 상호 때문에 D0가 들어가야 되는데 복도체 방식을 쓰게 되면 거꾸로 할게요. 요 공식이 약간 바뀌어요. 뭐냐 하면 0.05까지는 가고요. 똑같이 이 흰색으로 쓰는 게 낫겠네요. 자,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의 R의 D0인데 복도체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 2가닥이 아니라 뭐가 돼? 한 가닥이잖아요. 등가 반지름 한 가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R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R은 이 한 가닥의 R이거든요. 예. 요 전선에 이렇게 있을 때 요 반지름 R이고요. 여기는 그게 들어가면 안 되고 요 두 개가 만드는 이 공간 바로 이 등가 반지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등가 반지름으로 요걸 바꿔줘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앞부분이 바뀌어요. 앞부분이 여기 이 앞에 0.05를 나누기 뭐가 돼요? N.
이 복도체 개수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복도체가 2복도체다 그러면 요게 바로 뭐가 돼요? 2가 되는 거고요. 4복도체다 그러면 4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도체 방식일 때 쓰는 이 작용 인덕턴스 공식, 복도체 방식일 때 쓰는 L0라고 할게요. 이 작용 인덕턴스 방식이 공식이 다르니까 이거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등가 반지름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요건 이제 제가 지울게요. 여기를 이렇게 지우면 잘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RS 소도체 간의 간격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 송전솔로에서의 송전 전력의 증대 및 코로나 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단도체를 쓰지 않고 2개 이상의 소도체라는 말은 복도체를 구성하고 있는 복도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도체를 우리가 소도체다. 그러니까 만약에 3, 4, 5 같은 경우는 소도체 2개짜리 그러면 2B 방식, 소도체 4개짜리 가면 4B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2개니까 복수, 단수 복수로 할 때 만약에 4개나 6개짜리는 다도체다. 많을 다자를 써서 다도체라고도 한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자, 그래서 1호사는 이렇게 단도체 일부는 2도체이고요. 3, 4, 5는 2도체 방식과 4도체 방식을 혼합해서 써요. 3, 4, 5는 4도체가 아니라 3, 4, 5는 2도체 방식과 4도체 방식을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765는 6도체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도체의 장점이 뭐냐? 동일 단면적에서 단도체에 비해 등가 반경, 이게 커지는 거죠. 이게 커지는 거죠. 예, 얘보다 얘가 훨씬 커지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임계전압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단도체 방식을 썼을 때 10만 볼트를 가했더니 코로나가 발생하더라. 근데 이걸 복도체로 바꾸니까 15만 볼트를 가하니까 코로나가 발생하더라. 그러면 코로나가 10만에서 발생하던 게 단도체에서는 10만에서 발생하던 것이 복도체에서는 15만에 발생하잖아요. 그거를 코로나 인계전압이 높아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도체의 그 주 목적, 메인 퍼포즈는 바로 코로나 억제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단도체에 비해서 정전 용량이라는 건 뭐가 돼요? 전기를 담을 수 있는 그 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파이프 수도관을 생각할 때 뭐가 됩니까? 수도관을 갖다가 굵은 파이프를 쓰면 쓸 수 있는 양이 많죠. 저장돼서 보낼 수 있는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전 용량이 크다는 이야기는 가는 수도관이 아니라 더 굵은 수도관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덕턴스가 감소하면 XL, 아까 전압강화 공식에서 XL이 2파이 FL인데 L이 줄어드니까 뭐가 돼요? X 자체가 줄어드니까 전압강화가 감소하게 되고, 송전 용량은 이제 안정도 파트에 들어가야 돼요. 정태 안정도 파트에 들어가서 공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얘기할 건 없고 그때 가면 또 반복해 드릴게요, 제가. 요 3번 항은 지금 여기에서는 벅차요. 벅차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요 2가지만 기억해라. 3번 항은 출제된 경우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저런 것도 이때더라 라고 하고요. 제가 파동 임피던스 또는 여기서 특성 임피던스라고 표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고장 계산 쪽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정전 용량이 커지면 C가 커지면 또 이 문제가 생기죠. C가 커지면 또 뭐가 나타나나요? 무부하 또는 경부하식 수전단 전압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 흐름이 흐르듯이 내려가 줘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수전단 전압이 더 높아져 갖고 무효 전력이 역으로 뭐가 됩니까? 공급이 돼서 여기 전압이 수전단 전압이 더 높아지는 그러한 페란트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우려보다는 복도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워낙이 좋기 때문에 모든 송전솔로 우리가 보통 한 20만 볼트 이상 돼버리면 보통 20만 볼트가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초고압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 20만 볼트가 넘어가면 페란트 현상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복도체가 쫙 좋아요. 페란트 현상은 나중에 션트 리액터, 블로 리액터로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도 있다라는 거고요. 뭐 갤로핑 현상에 의해서 전동에 진동이 생기시다라고 하는데 요 항도 그냥 뭐가 됩니까?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 주셔도 돼요. 하지만 이 부분은 알아야 돼요. 상간 단락 사고라. 자, 상간 단락 사고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참 말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돼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철탑이 이렇게 있을 때에 여기에 이렇게 복도체 방식, 이 복도체 방식으로 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자, 위에 거부터 그냥 한번 할까요? 위에 걸 R상이라고 하고 S상, T상 그럴 때에 단도체 방식이면 I가 가겠지만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복도체니까 이 복도체니까 여기에는 뭐가 돼요? 아까 했던 2분의 IR이 갈 거였죠. 예, 요렇게 서로가. 근데 가다가 상간이라는 말은 R상과 S상, S상과 T상 이렇게 뭐가 돼? 단락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락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단락이 발생하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단락 발생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흐르겠어요? 당연히 단락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단락 전류는 어떻게 되나요? 이 선로가 가지고 있는 단락점 전단에 이거 단락점이라고 한다면 단락점 전단의 퍼센트 임피던스 값에 의해서 계산을 보통 하게 되는데요. 보통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게는 3%에서 많게는 5%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5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겠냐? 뭐 의학하겠죠. 그러면 평상시 흐르던 전류의 몇 배의 전류가 흐르게 돼요? 20배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같은 방향이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갖고 여기에 2분의 1 IR과 여기에 2분의 1 IR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아까 복도체 개념이 이용한 게 뭐예요?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가자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여기는 자석 밀도가 높고 여기는 자석 밀도가 없으니까 이 둘은 서로 뭐가 됩니까? 만나려고 하는 흡인력이 작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돼요? 흡인력이 이렇게 있는데 흡인력을 갖다 뉴턴을 계산하는 공식이 아마 F가 R에다가 2배의 I1, I2의 뮤 S의 10의 마이너스 7승인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공식을 쓸 때 여기는 뭐가 됩니까? I1이 아니라 뭐가 돼요? 그렇죠. 2분의 1 IR이 될 거고 여기가 2분의 1 IR이 되고 가다가 단락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전류값이 두 개가 다 뭐가 됩니까? 아, 잘하시네. 20배 증가를 하죠. 그럼 20배 증가니까 20배 곱하기 20배니까 힘은 몇 배가 돼? 얘는 뭐가 돼요? 400배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400배 올라가니까 이 둘이 뭐가 돼요? 땅 달라붙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달라붙으면 빠바박 치면서 표면이 상하고 달라붙어 버리면 뭐가 돼? 등가 반경에서 뭐가 돼? 줄어드니까 코로나가 발생하죠. 그래서 달라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떨어져 있어라. 그래서 스페이스
공간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스페이서를 뭐가 됩니까? 설치를 하죠. 이렇게. 이거 스페이서를 설치해도 걱정할 거 없는 게 이거는 같은 상의 같은 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길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순환 전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이 스페이서를 설치를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되고요. 흡인력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오케이? 예,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 조금 시간을 소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좀 자세하게 그냥 막연하게 외우는 것보다 그 의미를 알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다음 파트가 연가거든요. 연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